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님 모시고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대훈 연구원님은 여의도 전통금융권에 몸담고 계시면서도 코인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애널리스트로 유명하신데요. 2017년 주식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 보고서를 펴낸 뒤 코인계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셨고, 한 권으로 끝내는 비트코인 혁명, 넥스트 파이낸스 같은 암호화폐 관련 책들도 집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사실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장이 편하지만은 않은 단계인데요. 최근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다른 이제 유명인들의 발언 외에도 중국에서 이제 규제 리스크가 많이 불거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 진행하는 20일 기준으로 코인의 전체적인 시세가 좀 내려간 상황인데요. 많은 코인 투자자들께서 당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코인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나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올랐었던 이유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새로운 자산군을 편입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주요 이제 테크 기업이나 이제 결제 기업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7월에 또 한 번의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 일종의 가스비라든지 트랜잭션 처리가 빨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장성이 더 커지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기저가 깔려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크게 변한 건 없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며칠 만에 이제 철회를 했고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그러한 뉴스 때문에 이렇게 가격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그 뉴스들이 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머스크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비트코인을 채택을 할 때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 소모량이 당연히 이제 환경에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을 몰랐을 리도 사실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최근에 워낙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좀 단기적으로 커졌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발언이나 이벤트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인 건 맞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두 개의 암호화폐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크게 바뀐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세 자체가, 비트코인 말고 이제 다른 다양한 코인의 시세 자체가 결국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연구원님께서는 2017년과 18년에도 저희가 1차 또 한번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요즘의 코인 시장이 어느 단계에 좀 도달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2017년, 18년이나 지금이랑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때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워낙에 그때 이제 높았던 시장이었었고, 또 그때는 미국보다는 아시아가 이제 주도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라는 이벤트라든지 이 암호화폐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지를 할 거다라는 발언이 있으면은 이제 가격이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그때 미국에서 나왔었던 각국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그게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끼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때도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나타나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이 이제 그때랑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 코인베이스도 이미 개인 투자자 비중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20%,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비중이 한 65% 정도 될 정도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로 이제 시장의 주도권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이 이걸 이제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금지라고 하는 이제 규제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좀 완화가 됐고요. 다만 이제 지금도 우려가 되는 것은 역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을 이끌었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이제 그 중에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저렇게 변심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과거와 같은, 물론 이제 어제 뭐 많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과거와 같은 뭐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시즌 2 종료 이런 것은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즌 2가 아직은 종료가 아니고 이제 당분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마찬가지 의미에서 사실 또 일론 머스크 말고도 최근 돈나무 누님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같은 분들도 19일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간다고 이제 낙관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유명인의 예측 불가능한 트윗 한두 줄에 시세가 20, 30%씩 바뀐 거에 대해 되게 불만이 사실 많은 상황인데요. 이 코인에 투자하려면 이건 사실 어쩔 수 없이 참고 그냥 안고 가야 되는 숙명 같은 건지, 아니면 합리적인 투자가 되려면 이걸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과도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 머스크가 이런 발언을 했었더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크게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 자산에서는 그러한 뭐 명확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저렇게 뭐 가격이 변동성이 워낙에 높게 나타나면서 뭐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만을 갖고 이제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화가 이제 나와서 이제 충분히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인 것 같아요. 사실 2016년, 17년에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소위 비트코인에 먼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그런 발언의 영향력이 지금의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 뭐 돈나무 누나와 같은 영향력보다는 사실 파급력이 좀 약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예상하셨을 때도 가격이 뭐 일시적인 영향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대의 아이콘이고, 그 다음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리크는 그 액티브 ETF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돈나무 누나의 그 발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러한 것들은 뭐 빨리 이제 제도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좀 풀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예전부터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기관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는 코인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소위 대장주 코인밖에 없고,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따로 말씀 주신 적이 없는데요. 제가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뭐 수십 배의 차익을 노리고 사실 비트 이더보다는 이제 알트코인, 도지라던가 다른 코인에 투자하는 경향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한 그런 한국의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어떤 충고를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사실 그동안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비트코인은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사토시가 만들 때는 사실 그 결제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디지털 금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점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금융권으로 편입이 되려는 모습, 이미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ETF가 상장이 됐고, 미국에서도 지금 피델리티와 같은 회사들이 그 ETF를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과거에는 이게 투자자 보호 때문에 그동안 이제 번번이 무산이 됐었지만 지금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제가 2004년에 금 ETF가 맨 처음에 상장됐었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새로운 자산구를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가격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비트코인과 다르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능 때문에 뭐 최근에 인기가 많은 디파이, NFT와 같은 쪽으로 확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렸었고, 플러스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금융권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어서 두 번째로 편입이 되려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나머지는 저도 그 수천 개가 되는 알트코인들을 다 저 혼자 이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명확한 비전이나 그 방향성이 있는 것들이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제가 9천 개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것도 있지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아시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단지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비롯한 이
그 흔히 말하는 코인 시장이 다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많이 오른 것 같고 얘는 왜 이렇게 안 올랐지?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그건 이제 단지 운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장 때도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에 의미심장한 뭐 다이아몬드 헤드 올리면서 나는 팔지 않았다. 뭐 도나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팔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번 하락장에 버틸 수가 있고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 이번에 비트코인을 또 더 샀어요. 이런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그냥 안 올랐기 때문에 샀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제가 명확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저도 잘 모르고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게 어떠한 비전이나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16년도, 17년도에는 다양한 코인이 ICO 열풍이 일단 처음에 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도 사실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나오면서 저마다의 각각의 백서라고 하죠. 백서를 내놓으면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비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막상 백서에서 설명한 비전이 현실로 옮겨진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코인마다 각각의 뭔가 백서에 대한 뭐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에어드랍 이벤트라든지 뭐 다양한 사실 시세가 변할 이유는 제각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비트 이더 말고도 다른 다양한 코인에 어쨌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코인 투자자이던 아니면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든 우선적으로 뭔가 살펴봐야 될 팩터들, 요소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코인 시장은 아직까지 시장이 좀 잘 잡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뭐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에 비해서 볼만한 지표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매크로 지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를 왜 봐야 되느냐?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의 힘 때문에 처음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어느 구간에서 좀 그 유동성 모멘텀이 소위 둔화가 되고 어느 국면에서 유동성에 대한 그 모멘텀이 더 가속화가 되고 유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왜 미국에서 인플레 압력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점도 당연히 이쪽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유동성의 모멘텀이 언제 약화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이벤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또 수급인데 수급과 관련된 데이터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그 한 회사가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면은 그 어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양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 다음에 역시 이더리움을 그 보유하고 있는 양이 줄었는지 늘었는지가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양이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누군가가 그 거래소로 입금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래소로 입금을 할 때는 그걸 팔 수 있다라는 압력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반대로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이 외부로 빠져나간다,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그건 더 보관을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디파이를 통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 이더리움 자금을 이제 돌리는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격이 빠질 그 하방 압력이 많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뉴스가 일단 가장 중요한 뉴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뭐 매크로 지표도 보고 산업과 기업과 관련된 지표도 보지만 결국에는 이제 뉴스와 관련된 것도 이제 많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워낙에 요즘 뭐 뉴스의 시대에 뭐 범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 보기는 힘들지만 선별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중국과 관련된 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중국에서 이 암호화폐를 거래를 금지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너무 그렇게 이제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도 뭐 지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왔던 국가예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인도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좀 과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건 이제 그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적용이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모든 이러한 그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요. 이쪽 시장에서 뭐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많은 투자를 하셨던 분들 뭐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제 기관들을 보면은 대부분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해요. 정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몇몇 사람들과 몇몇 그 회사들의 트위터 계정을 추가를 해서 팔로우를 해서 뉴스를 따라가시는 것도 좋은 뭐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유동성을 중심으로 한 매크로 지표, 그리고 거래소와 개인 지갑과의 이 코인 보관에 따른 이제 수급 이슈, 그리고 뭐 코인 고래라든지 구루 들이나 다른 유명인들의 트윗을 팔로우하거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인도발 뉴스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5월 초부터 사실 인플레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서
사실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레포트를 이제 발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슬슬 유동성을 조이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할 때라고 사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뭐 여전히 그 분석이 유효한 건지 아니면 향후 리포트를 통해서 뭐 추가로 좀 더 시장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원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그때부터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은 유동성을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 위기를 이제 모면해 보고자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또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는 없으니, 근데 그렇다고 유동성을 또 확 줄이지는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 유동성이 그 성장이 좀 둔화가 되는 국면이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뭐 테이퍼링이다 아니면 뭐 긴축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퍼링이나 긴축을 할 때 이제 많이 보는 경제 지표 중에 그 두 개의 경제 지표를 봤는데, 첫 번째는 물가였고요. 두 번째는 고용이었어요. 근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라고 하는 그 목표치가 있었는데, 연준, 그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그 발언을 보면은 지금 사실 인플레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연평균 2%였지만 지난 3년으로 하든 지난 5년으로 해서 이렇게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주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니까 연준이 그래도 저러한 그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결국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이게 테이퍼링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때문에 최근에 뭐 미국 성장주도 좀 조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물가보다 더 보겠다라고 한 거는 미국 고용 지표였어요. 이게 사실 뭐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그 미국의 그 고용 지표를 보면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국면이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근데 다만 하반기부터는 이거를 신호를 계속해서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뭐 당장 그 테이퍼링에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연준이 어쨌든 그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어느 순간 혹은 뭐 내년이 됐든 연말이 됐든 그 순간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시장과의 소통을 당분간은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러한 점들은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뭐 성장주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예를 들면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8%에서 2% 정도로 올라주면은 그때 제가 가진 뭐 코인 포트폴리오의 30% 정도를 뭐 익절 내지는 뭐 현금화한다, 이런 뭔가 가이드라인이 사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매크로 지표를 활용한 아니면 뭐 거래소 수급을 활용해서 실제 코인 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뭔가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현금화 노하우나. 그게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해외 유명한 헤지펀드들은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그 편입을 한 헤지펀드들 보면은 자산의 1에서 2%, 많게는 5% 정도를 그 비트코인에 지금 할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 이제 투자 성향마다 다르지만 공격적인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보수적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 비중을 넘어갔을 때마다 현금화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어쨌든 이게 그 고점 대비 최근에 좀 많이 빠졌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뭐 여전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장기 투자도 사실 그 가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막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막 가격에 빠지는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와 관련된 노이즈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도 관련된 이제 입법안이 나올 테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입법안이 나올 텐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게 노이즈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 하반기에는 좀 변동성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